여러분, 아직도 다이어트 하신다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계신가요? 그런데 분명 덜 먹고 더 움직였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찌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 내가 의지가 약한 건가? 체질이 문제인 건가?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찌는 이유는 칼로리 때문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기초대사량을 낮춰버립니다. 즉, 덜 먹으면 덜 쓰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왜 어떤 사람은 충분히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찔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낮추고 그 에너지를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슐린은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형태의 운동이 인슐린을 개선하는 데 좋을까요? 흔히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는 유산소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혈당 조절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80에서 85%를 바로 근육이 소비하거든요. 결국 포도당을 받아낼 그 근육량을 키우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릇의 크기만 키운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근육이 인슐린과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잘 쓰게 만들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산소와 근력이 합친 복합 운동을 가장 권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40대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당뇨 전 단계일 만큼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가공식품에 노출된 어린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이런 올바른 운동 습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끝난 뒤 3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 근육이 계속해서 혈당을 끌어다 써요. 운동 후 연소 효과 덕분인데요.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 정도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운동의 강도가 좀 약해져야 되겠죠? 만약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잠들기 직전에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우리 몸을 지방을 잘 태우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는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아침엔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지방을 꺼내 쓰기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가벼운 운동으로 세포 기능을 깨워주고 아침 식사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게 핵심이죠.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먹더라도 가만히 앉아있느냐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느냐에 따라 내 몸의 대사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일 한 입,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간식 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먹게 되면 혈당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인슐린도 계속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죠. 계속해서 지방을 저장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죠. 그렇다면 인슐린을 낮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설탕, 밀가루, 빵, 떡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할수록 몸은 계속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두 번째,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 연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그럼 공복 시간을 꼭 늘려봐야 되겠죠? 세 번째,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와 구성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식단이나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살이 빠지는 것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몸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낮아진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들어가고, 반대로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지도를 보지 않고 열심히 길을 찾아가는 것과 정확한 방향을 알고 찾아가는 것의 차이처럼 말이죠. 이제부터는 단순히 덜 먹어야지가 아니라 인슐린을 낮춰야지 라는 기준으로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이 네 글자를 건강관리 네 글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위고비와 마운자로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어떠한 형태로 살을 빼주는지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아래 링크에 걸어둘 테니 이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